그리고 개발 호재와 공공 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가 바로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증가 용적률에 따라서 50%에서 70% 가까이가 기부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키다리 아저씨 함주원 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두가 한 번쯤 꿈꿔오던 게 바로 서울 지역의 주택이죠.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만큼은 충분치 않은 게 또 서울 지역의 주택인데요. 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지 이유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 공급 부족 현상, 투자자 이것 주목하라라는 강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 공급 부족 원인, 공급 어떻게 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 도심의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은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 마지막 세 번째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되겠는데요. 우선 현재 2020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 5만 가구가 조금 넘는 5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21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보시면 바로 2만 5천 가구로 바로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2년도에 보면 2만 5천 가구에서 바로 1만 7천 가구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내년, 내후년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줄어드냐? 바로 주택 공급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인허가 물량 자체가 4년 연속 감소가 됐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24.1%가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준공, 인허가, 착공, 분양 4개를 봤을 때 준공 자체는 지금 크게 그래프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큼 준공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허가 그리고 착공, 분양 같은 물건은 향후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허가 자체가 별로 안 해줌으로써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주인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집주인분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그만큼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년 집주인 실거주 요건, 양도소득세를 보려면 2년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지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바로 10년 보유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또 거주를 해야지 80%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취득 부분, 그리고 보유 부분, 양도 부분 이렇게 세 개의 세금적인 부분이 대폭 상승이 되면서 지금 매물 자체가 잠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정부 자체가 분양가를 정해줌으로써 건설사에 대한 이익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초과 이익 환수제,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정부 자체에서 그 이익금을 환수해 감으로써 건설사의 이익 자체가 크게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이익 자체를 환수해 가면은 그만큼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정부 자체에서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공급 자체를 늘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 재개발 70여 곳이 신청을 했고 최대 올해 20여 곳이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여 곳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바로 공공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서울 도심에 빠르게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5년 안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기부 체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가 바로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증가 용적률에 따라서 50%에서 70% 가까이가 기부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최대 500%, 층수 자체가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부 체납, 바로 용적률 증가율에 따라서 50에서 70% 가까이가 바로 기부 체납으로 빠집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그만큼 사업성이 크게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제 혜택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그리고 층수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집주인분들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리고 또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혜택 자체가 전무합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공공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공재건축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공재개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사업성 그리고 사업 속도가 크게 향상이 되면서 5년 안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의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성까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 용적률, 층수 완화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혜택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서 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주택 공급 자체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크게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2028년까지 공공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신다면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 말씀을 드리면 우선 GTX A 노선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고 공공재개발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바로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B 노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있습니다.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동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 바로 자양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셔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소액으로 선점하셔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가는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와 공공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투자자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최고의 지역은 바로 연신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금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중심,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용산입니다. 용산 지역, 지금 60% 가까이 개발 호재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입지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 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지역, 바로 마지막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재건축 시장 현재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초과 이익 환수제,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 자체에서 그 수익을 환수해 갑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 집주인분들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재건축, 공공재건축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개발을 했는데 공공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유일한 규제 완화 정책 사업이 바로 공공 재개발입니다.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제외가 됨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성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간소함에 따라서 사업성까지 크게 향상이 됩니다. 5년 안에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공공 재개발 가능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 가능 매물 희소합니다. 동의서를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매물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본인에게 큰 수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물 자체를 내놓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요 그리고 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선점하셔서 소액으로 정말 될 수 있는 지역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